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무 교수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, 계산과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. 제가 이를 위해서 네 편의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사실 어, 근대 계산기,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계산과학의 역사는 수학의 역사와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어, 감히 제가 첫 편을 수학의 역사라고 어, 부제를 달아봤습니다. 수학의 역사, 고대 세계에서의 수학이라고 정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의 개념이라든가 기초적인 토대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련했는가를 말씀드리고, 두 번째 편은 로마가 멸망한 이후, 지중해 문명이 끊긴 이후 어, 학문의 중심이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갔는데 그,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어떤 그 연구와 보존을 했고, 그래서 어,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다시 어,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수학의 발전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사람이 어, 뉴턴과 라이브니츠입니다. 그 전까지 뉴턴과 라이브니츠가 나오기 전까지의 수학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했던 생활수단이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뉴턴에 이르러서 수학이 이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, 그럼으로써 수학이 무진장 격상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. 오늘날의 수학은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수학이 그렇게 복잡했던 게 아니고,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돼 왔는데 지난 200년에 들어서 갑자기 추상적인 생각을 인간이 하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학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맨 마지막 4단에서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수학이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걸 어떻게 더 폭발적으로 넓고 심도 있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저는 역사를 상당히 좋아해요, 개인적으로. 어, 그래서 이 수학의 역사라는 것도 아마추어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는데, 어, 역사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지만, 또 우리가 미래를 알려 그러면, 물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, 우리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멀리 뒤로 볼수록 멀리 앞으로 볼 수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나름대로 역사적인 사실과 수학적인 사실을 결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수학 전공이 아니고 수학을 그냥 재밌게 활용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봤던 책 중에
성신여대 이원복 교수님이 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은 세계사를 참 재미있게 세계의 지리와 이런 걸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아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 가지고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먼 수학 이웃 수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가 보기로 할까요? 다음. 그 인류의 발상지는 아프리카입니다.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조상의 뼈를 보면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 나오고 그것도 우리가 동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 열곡이라는 걸 따라서 쪼르륵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왜 다른 데는 아니고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서아프리카는 정글이 많고 숲이 많아서 그냥 그때는 아마 인류가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왔다 갔다 하면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서아프리카와 다르게 동아프리카는 이 판이 갈라지는데요, 내륙에서. 그것을 우리가 동아프리카 열곡지대라고 하는데 그 열곡이 생기면서 그 깊은 곳을 따라 강이 만들어졌고 또 그 넓은 사바나가 열려졌기 때문에 나무에 살던 그 인류의 조상들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또 내려와서 그 사바나하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이 오나 안 오나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오늘날 인간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이론 주장과도 정말 일치하게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흔적과 탄생은 동아프리카의 아주 좁다란 열곡 주변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생각해 볼수록 신기하지만 아프리카는 인류의 발상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인류가 수학을 하게 됐을까요?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다음. 동물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를 셀 수 있다 그래요. 여러분 앵무새가 수십 개 단어를 외우고 인간을 흉내낸다고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과학자들이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까마귀나 앵무새들을 포함해 몇몇 짐승들은 몇 가지 어느 정도까지 수를 셀 수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수를 셀 수 있는 능력은 인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많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동물들은 거기에서 그쳐요. 진짜 수를 셀 수가 있고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돌고래나 다른 동물들이 지능이 있다 그러지만 그 지능이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정말 발꿈치도 못 따라오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아마 다른 동물이 우리 지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 정복하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나중에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슈퍼 인텔리전스를 가든 지능을 가든 로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잘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수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많다 적다를 넘어서 진짜 수라는
하나 둘 셀 수 있고 셈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, 또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심볼이나 기호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을 대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 때문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. 뒤로 가주세요.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물들도 뭐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인류 조상 중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조상이 있었습니다. 이들도 우리 인류와 같은 크기의 머리를 갖고 사회 활동을 했지만, 이들은 아쉽게도 뭐가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는 비교는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감은 있었지만, 실제 어떤 그 물체를 형상화하고 추상하는 능력은 없었을 거라고 짐작해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, 수학은 인류가 수학을 쓰기 시작한 게 고작 몇천 년, 몇만 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류의 유전자에 있어서 체득화될 수가 없었고, 우리 인간이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이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인간의 수학적인 능력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추상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.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물고기 3마리 그리고 풍뎅이 3마리를 그린 건데, 자세히 보면 물고기마다 크기나 종류가 다르고,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지만, 우리는 이것을 마치 이런 하나의 물고기라는 심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그린 물고기가 진짜 실제 물고기에 정확하게 담은 건 아니지만, 우리는 이런 거를 또 크기도 다르고 하지만 세워놓고, 이거는 하나 둘 세 개다. 그래서 내가 잡은 물고기는 3개다. 그리고 또 풍뎅이도 다 크기나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것도 3개고, 또 그리고 이게 다른 물고기와 풍뎅이가 달라도 이것들은 6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인간이 기호와 심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. 이런 능력에서부터 우리가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실제 자연에 나타나는 사물들은 다 모양이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어떤 기호로 나타냈고, 일단 그 기호로 나타내고 숫자라는 걸로 나타내니까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더하고 뺄 수가 있고 셈을 할 수가 있고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스에서 플라톤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. 다음. 인간이 맨 처음에 썼던 숫자는 아마도 십진법 또는 이십진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십진법은 우리가 손가락이 10개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또 이쪽에 5개 있고, 그래서 아마 십진법을 기본적으로 썼을 것이고, 또 이십진법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발가락 수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인간이 최대한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마 10 아니면 20개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계산을 하고 수를 세고
무엇을 이렇게 그 숫자로 표현하고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나 이런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살펴보면 그게 대략 2만 년쯤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어떻게 2만 년이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? 아니 그때 뭐 누가 그 날짜 기록했냐고요? 아니에요. 우리가 이제 지질학적으로 볼 때 탄소 동위 원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유적이 있고 거기에 조개류라든가 어떤 탄소를 포함한 유물이 나오면 그것에 남아있는 방사능 동위 원소를 측정하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인류가 2만 년 전부터 수를 셀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따르고 분리가 된 게 200만 년 내지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 600만 년이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인류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네안데르탈인이었고 그 네안데르탈인은 한 30만 년을 있었고 오늘날 인간이 출몰한 거는 대략 20만 년 전이고 그래서 초기 한 18만 년 전은 인간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2만 년대 들어서는 아마 인간이 이렇게 수도 세고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.